오늘 사연은 시어머니가 누더기 보따리 던져주며 나가라는 내용으로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배달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은 언제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밤일까요? 아니면 전 재산을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은 밤일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30년을 바쳐 일궈온 내 집 거실에서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쫓겨나기 직전의 그 새벽. 그 새벽이 세상에서 가장 길고 차갑더군요. 제 이름은 한지수입니다. 올해로 딱 61가 되었습니다. 남들은 인생은 60부터라며 화려한 잔치를 벌이고 자식들이 보내주는 해외여행 비행기표를 자랑하는 것 축복 같은 나이. 하지만 저의 61번째 생일, 제 환갑날 아침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평소보다 조금 더 고단한 시작이었죠. 겨울 새벽의 수돗물은 뼈가 시릴 정도로 차갑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차가운 감각이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있구나. 오늘도 움직여야 하는구나 하고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30년입니다. 시어머니 병수발과 남편 뒷바라지, 그리고 이미 장성에 제 살길 찾아 떠난 자식들 뒷바라지까지. 제 손마디는 이미 뒤틀릴 대로 뒤틀렸고 손등은 거친 논바닥처럼 갈라졌습니다. 핸드크림 한번 넉넉히 발라본 기억이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합니다. 부엌일을 대강 마치면 저는 안방으로 향합니다. 치매로 정신을 놓으신 지 벌써 3년째인 시어머니 오 여사님. 밤새 실수하신 요강을 비우고 벽에 묻은 얼룩을 조용히 닦아냅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가 가끔은 역겹기도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인상을 찌푸린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며느리로서의 도리이고 저를 이 집에 있게 해준 유일한 명분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 구본창은 달랐습니다. 거실로 나오자마자 제 얼굴을 향해 읽던 신문을 냅다 던지더군요. 야, 한지수. 국이 왜 이래? 짜잖아. 너는 환갑 처먹도록 간 하나 제대로 못 맞추냐? 나이 먹더니 혀도 같이 썩었어? 어이구, 내가 저런 걸 안 해라고. 그의 고함에 제 어깨가 습관처럼 움츠러들었습니다. 30년 동안 반복된 일상입니다. 사실 남편의 사업은 이미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겉으로는 중소기업 사장이라며 외제차를 끌고 거들먹거렸지만 속은 골물대로 골마 파산 직전이었죠. 그런데도 남편은 오늘 호텔 연회장에서 제 환갑 파티를 연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처음엔 바보같이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고생했다고 파티는 열어주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 파티는 투자자들을 불러 모아 마지막 사기를 치기 위한 비열한 쇼무대였을 뿐입니다. 저는 그 무대 위에 세워진 웃음기 없는 화려한 인형에 불과했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눈이 부시게 화려했습니다. 남편은 지인들 앞에서 저를 내 삶의 보물 같은 아내라며 칭송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남편은 제 허리를 감싸 안으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제 귓가에 들려온 그의 속삭임은 얼음 송곳보다 차가웠습니다. 야, 웃어. 죽상 쓰지 말고. 투자자들 앞에서 망해가는 집구석 아내처럼 굴면 그날로 끝인 줄 알아. 이 팔찌 보이지? 이거 잃어버리지 마. 내일 다시 반납해야 하니까. 제 손목에 채워진 번쩍이는 팔찌가 가짜라는 사실보다 남편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돌아온 밤
거실 불을 켜자마자 남편은 식탁 위에 하얀 서류 봉투를 툭 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읽어봐. 이혼 서류야. 도장 찍고 내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젊고 화사한 여자가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남편의 비서이자 불륜녀인 미령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정성껏 닦아놓은 거실 바닥을 하이힐로 찍으며 제 앞으로 다가와 비웃더군요. 형님, 고생 많으셨죠? 이제 이 집 안주인은 저니까 그 낡고 냄새나는 짐 챙겨서 조용히 사라져 주세요. 아, 어머님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시고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헌신의 대가가 고작 환갑날 받은 이혼 서류와 상간녀의 조롱이라니요. 그때 안방에서 침에 걸린 시어머니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제 무너진 삶을 조롱하는 칼날처럼 제 가슴을 사정없이 난도질했습니다. 미령이라는 그 여자는 마치 자기 집인 양 냉장고를 열어 시원한 탄산수를 꺼내 마셨습니다. 제가 정성껏 다려놓은 시어머니의 약탕기 옆에 그녀의 화려한 명품 가방이 놓여 있는 모습은 기괴하기까지 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지켜온 이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낯선 이물질로 가득 찼습니다. 구본창 씨, 이게 정말 당신 뜻인가요? 오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보물이라고 부르던 그 입으로 지금 이혼을 말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배신감 때문인지 알 수 없는 진동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남편은 귀찮다는 듯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던지며 소파에 몸을 깊숙이 묻었습니다. 보물? 그래, 투자자들 앞에서는 보물이지. 하지만 내 사생활에서는 당신 유통기한 지난 통조림 같아. 뚜껑 열기도 싫고 냄새만 난다고. 30년이나 살았으면 됐잖아. 나도 이제 좀 숨쉬고 살자. 미령이는 당신처럼 찌든 빨래 냄새가 아니라 향수 냄새가 나는 사람이야. 내 격에 맞는 여자라고. 형님,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사실 이 집 형님 명의로 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오빠 사업 자금으로 다 들어갔고 이제 남은 건 빚이랑 이 낡은 가구들 뿐인데. 아, 어머님은 내일 아침 일찍 구급차 불러서 요양원으로 보내드릴게요. 형님은 그냥 몸만 나가시면 돼요. 요양원이라니요. 30년 전 제가 이 집에 처음 시집 오던 날 시어머니 오 여사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며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지수야, 너만은 나를 끝까지 지켜다오. 그 약속 하나 지키려고 시장 한번 마음 편히 못 가고 친구들 모임 한번 안 나가며 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마치 헌 신발짝 던지듯 어머니를 치워버리겠다고 합니다. 안 돼요. 어머니는 못 보내요. 치매 걸린 분이 낯선 곳에 가면 얼마나 무서워하시겠어요. 당신 사람 맞아요? 본인 어머니잖아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벌떡 일어나 제 뺨이 얼얼할 정도로 서류 봉투를 내리쳤습니다. 시끄러워. 내가 뭔데 내 어머니 걱정이야? 너나 걱정해. 내일 아침에 뜨기 전에 짐 싸서 안 나가면 나 경찰 부를 거야. 무단 침입으로 쳐넣기 전에 곱게 꺼지라고. 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환갑 파티 때 받은 화려한 꽃바구니에서 떨어진 꽃잎 하나가 발등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 꽃잎처럼 가볍게 짓밟혔습니다. 안방에서는 시어머니가 가끔 내뱉는 알아들을 수 없는 옹알이가 들려왔고 저는 그 밤 차가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영원히 오지 않기를 기도하면서요. 새벽 6시. 평소라면 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제 앞에는 찌개 냄새 대신 텅 빈 여행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잠도 덜 깬 얼굴로 나와 제가 챙기지 못한 옷가지들을 거칠게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빨리빨리 안 움직여. 미령이가 아침 해 먹으러 주방 써야 한다잖아. 너 있으면 기분 잡친다고 난리야. 제 손목을 잡아 끄는 그의 손길에서 더 이상 온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귀찮은 짐덩이를 치우려는 짜증만이 가득했죠.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리며 시어머니 오 여사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평소처럼 멍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듯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 저가요. 이제 저 없어도 식사 거르지 마시고 건강하셔야 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건네려 다가가는 순간 어머니의 행동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어머니는 등 뒤에 숨기고 있던 낡은 이불 보따리를 제 가슴팍에 사정없이 내던지셨습니다. 이 재수없는 년, 우리 아들 앞길 막는 년, 당장 나가서 되져버려.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크고 날카로웠습니다. 보따리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오물의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보따리에 맞은 가슴보다 어머니의 그 모진 한마디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30년입니다. 어머니의 욕창을 막으려 밤새 3시간마다 몸을 돌려드리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단호박죽을 쓰려고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채를 썰던 세월이 30년입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세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데. 말대꾸하지 마. 이거나 들고 당장 꺼져.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한 거야. 남편과 미령은 그 광경을 보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미령은 제 팔을 잡아 현관 밖으로 밀쳐냈고 남편은 제 옷가지가 담긴 쓰레기 봉투를 계단 아래로 발로 차버렸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철커덕 소리와 함께 제 인생도 잠겼습니다. 밖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제 대신 우는 것처럼 세상이 온통 물벽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비에 젖은 쓰레기 봉투와 시어머니가 던진 냄새나는 보따리를 양손에 들고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이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하나뿐인 남동생은 사업한답시고 외국으로 나간 뒤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친구들, 남편 체면 살려준다고 시장통 옷 한 벌 안 사입으며 살던 제가 무슨 친구가 있겠습니까? 빗물이 목덜미를 타고 내려가 온몸을 적셨습니다. 저는 인근 공원 구석에 있는 낡은 나무 벤치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보따리에서 나는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지금 저에게 남은 온기라고는 이 썩은 보따리뿐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 그냥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저 열심히 살았잖아요. 남의 집 귀한 딸로 태어나서 왜 이렇게 벌레처럼 버려져야 하나요? 비바람에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체온증인지 아니면 억울함 때문인지 이가 맞부딪히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밤 비에 젖은 흙바닥 위에서 시어머니가 던진 보따리를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이대로 잠들어 깨지 않기를, 이 비가 제 슬픈 흔적을 모두 씻어가 주기를 바라면서요. 빗물이 눈 안으로 자꾸만 들어왔습니다. 닦아낼 기운조차 없더군요. 차가운 벤치 위에 엎드려 있으니 문득 30년 전 이 집의 대문을 처음 넘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참 고왔습니다. 연분홍색 한복을 차려입고 수줍게 웃으며 남편 구본창의 손을 잡았었죠. 그때 남편은 제 손등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지수야,
평생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못하지만 내 눈에서 눈물만큼은 안 나게 할게.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장남인 줄 알면서도 시어머니가 지독한 불치병을 앓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오직 그 남자 하나 믿고 이 지옥 같은 삶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기억나네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으셨죠. 어디서 여우 같은 년이 들어와 내 아들을 홀리냐며 소리를 지르시던 그 서슬 퍼런 목소리. 그때부터 제 인생은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입맛이 없다 하시면 산 너머 장터까지 달려가 나무를 구해왔고 남편이 사업한답시고 보증을 서서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칠 때는 제가 대신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래, 조금만 참으면 해 뜰 날이 오겠지. 자식들이 크면 내 공을 알아주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틴 세월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유학 가고 싶다 할 때 저는 10년 넘은 코트 하나를 더 기워 입었습니다. 남편이 고급 일식집에서 투자자들과 술을 마실 때 저는 시장 구석에서 떠리로 파는 시든 시금치를 사다 국을 끓였죠. 그런데 그 끝이 고작 이겁니다. 비에 젖어 덜덜 떠는 몸뚱이 하나 누일 곳 없는 공원 벤치라니요. 콜록 콜록. 아, 엄마. 보고 싶어. 입술이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손발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옆에 둔 시어머니의 보따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 누더기가 역설적이게도 지금 이 세상에서 제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저를 그렇게 매정하게 내쫓으셨을까요? 치매가 심해져서 정말 제가 누군지 잊으신 걸까요? 아니면 30년 세월이 그저 지긋지긋한 짐으로만 느껴지셨던 걸까요? 재수 없는 년이라며 제 얼굴에 보따리를 던지던 그 눈빛. 그 눈빛은 빗물보다 더 차갑게 제 심장을 얼려버렸습니다. 가물가물해지는 정신 속에서 문득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대로 여기서 죽으면 저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할까? 구본창과 그 비서 미령이는 내 장례식을 치르기도 전에 내 방에 침대를 새로 들여놓고 샴페인을 터뜨리겠지.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간병인 손에 이끌려 쓸쓸히 생을 마감하시겠지. 그 생각이 들자 감겼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죽어도 여기서 죽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내가 왜 이렇게 버려져야 했는지 그 이유는 명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던진 이 마지막 선물이라는 이름의 오물덩어리. 이게 정말 어머니가 제게 주고 싶었던 전부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에 단단하게 묶인 매듭을 더듬거렸습니다. 30년 동안 매일같이 요강을 비우고 이불을 갈아들이던 그 손끝의 감각으로 말입니다. 비에 젖어 꽉 조여진 매듭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손톱이 뒤집어지고 손가락 끝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매듭을 낚아채는 순간 보따리에 해진 틈 사이로 무언가 묵직하고 차가운 감촉이 제 허벅지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던 낡은 이불 조각들이 비바람에 날려가고 그 속에 숨겨져 있던 진짜 본체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견고하고 차가운 철제 가방이었습니다. 제 허벅지 위로 떨어진 그 물체는 분명 차갑고 딱딱한 쇳덩이였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던 누더기 이불 껍감 속에 이런 게 숨겨져 있을 줄이야.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방 주위를 감싸고 있던 방수포를 벗겨냈습니다. 빗물 한 방울조차 스며들지 못하게 몇 겹이나 꼼꼼하게 말려 있었죠.
그것은 낡은 금고 같기도 하고 투박한 서류 가방 같기도 했습니다. 가방 중앙에는 숫자 다이얼이 달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런 걸 내게? 당황하던 찰나 가방 손잡이에 묶인 작은 열쇠와 함께 쪽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빗물에 번지지 않도록 비닐에 밀봉된 쪽지에는 어머니의 비뚤비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야, 내 생일이다. 620일. 제 생일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남편도 자식들도 무심히 지나쳤던 제 진짜 생일. 어머니는 치매로 정신을 놓으신 줄 알았는데 제 생일을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다이얼을 0-6-2-1에 맞췄습니다. 가방 뚜껑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비닐로 진공 포장된 5만 원권 다발들이 빈틈없이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는 묵직한 금괴 5덩이와 함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서류 뭉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건 부동산 증여 서류였습니다. 남편 구본창이 평생을 탐내며 어머니의 입만 바라보던 그 빌딩. 강남 요지에 있는 5층짜리 건물의 명의가 이미 제 이름으로 이전되어 있었습니다. 증여 확인서 옆에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의 비밀 계좌 통장 10개가 나란히 꽂혀 있었습니다. 통장 하나를 펼쳐보았습니다. 입금 날짜가 매달 25일로 찍혀 있더군요. 10만 원, 20만 원, 때로는 100만 원. 남편이 생활비라고 던져주던 푼돈을 아껴서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30년 동안 몰래 부어온 적금들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합산해 보니 제 평생 구경도 못한 액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가방 밑바닥에서 노란색 편지 봉투가 나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내 딸 지수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빗물에 젖은 손을 옷에 닦고 또 닦으며 편지를 펼쳤습니다. 지수야, 내 딸 지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차가운 길바닥에 있겠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미친 노인네가 되어 내 얼굴에 오물을 던져야만 했던 나를 용서하지 마라. 그놈 내 아들이지만 인간이 아니더구나. 3년 전 내가 치매 판정을 받던 날 밤을 기억하니? 거실에서 본창이와 그 불효시 같은 비서년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다. 내가 죽기만 하면 내 명의로 된 빌딩을 팔아치우고 너를 알거지로 내쫓아버리겠다고 모의하더구나. 그때 결심했다. 내가 정신이 말짱하다는 걸 저놈들이 알면 너를 어떤 식으로든 해칠 놈들이라는 걸. 그래서 내가 미친 척을 시작한 거다. 벽에 칠을 하고 너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야 저놈들이 안심할 테니까. 내가 재산을 전부 기부했다거나 잃어버렸다고 헛소리를 해야 저놈들이 빌딩을 포기하고 너만 쫓아낼 테니까. 지수야, 보따리에 묻은 건 오물이 아니라 된장이다. 냄새가 나야 저놈들이 의심 없이 내게 던져줄 테니까. 그 가방 안에 내 평생의 기록을 다 담았다. 본창이가 회사 돈 빼돌린 장부, 그 비서년이랑 나눈 추잡한 녹취록. 내가 치매 환자인 줄 알고 내 앞에서 서슴없이 내뱉던 그놈들의 범죄 사실을 내가 이 눈과 귀로 다 기록해뒀다. 이제 이 돈과 서류를 들고 당당해져라.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다. 30년 동안 이 못난 시험이 똥오줌 받아낸 내 손목에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지수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너를 위해 살아라. 이 어미가 지옥에 가서도 너를 지켜주마. 아, 어머니, 어머니. 저는 공원 벤치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저를 버린 줄 알았습니다. 세상 천지에 저 혼자 남겨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지옥 같은 3년 동안 벽에 똥칠을 하는 수모를 견디며 저를 지키기 위한 성벽을 쌓고 계셨던 겁니다. 남편의 멸시를 견디고 불륜녀의 비웃음을 참아내며 오직 며느리 하나 살리겠다고 미친 노인 연기를 자처하신 그 깊은 속내. 가방 속에는 어머니가 녹음하신 소형 녹음기도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제가 쫓겨나던 그날 아침 남편과 미령이 나눈 소름 끼치는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자기야, 이제 저 노인네만 요양원에 처박으면 빌딩은 우리 거야. 그럼 그 할망구 치매라 아무것도 몰라. 일단 지수 그년부터 내쫓았으니 세상 시원하네. 녹음기 속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제 안에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슬픔은 순식간에 날카로운 칼날로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주신 건 돈과 건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 동안 짓밟힌 제 자존감을 되찾고 악마 같은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처형대의 열쇠였습니다. 저는 빗물에 젖은 얼굴을 닦아내고 일어섰습니다. 온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습니다. 구본창 그리고 미령. 당신들이 내뱉은 그 가증스러운 웃음소리를 피눈물로 바꿔줄 시간입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당신의 딸 지수가 당신이 견뎌온 그 모진 세월의 값을 반드시 받아내겠습니다. 비가 그친 새벽의 공기는 소름 끼치도록 투명했습니다. 저는 공원 화장실로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어냈습니다. 거울 속에는 엉망이 된 예순한 살의 노파가 서 있더군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의 눈치만 살피던 그 겁먹은 눈은 온데간데 없고 도끼 서린 짐승의 눈이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철제 가방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이 안에는 구본창을 무너뜨릴 핵폭탄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곧장 제가 아는 가장 비싼 호텔로 향했습니다. 젖은 옷을 입고 들어서는 저를 경비원이 막아 세웠지만 저는 가방 안에서 5만 원권 뭉치를 꺼내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가장 비싼 스위트룸으로 줘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부르는 옷가게와 미용사를 이 방으로 부르세요. 돈의 힘은 무서웠습니다. 1시간 전까지 빗물에 젖어 떨던 거지는 사라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아한 귀부인으로 변신한 한지수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가방 속에 있던 명함을 꺼냈습니다. 법무법인 태산 대표 변호사 강승준. 어머니가 30년 전부터 후원해오던 고아 출신의 천재 변호사였습니다. 강 변호사는 저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니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한지수 사모님, 아니 지수 누님, 오 여사님이 3년 전부터 저에게 이날이 올 거라고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강 변호사의 사무실 책상 위로 어머니의 비밀 장부들이 펼쳐졌습니다. 구본창이 유령 회사를 세워 빼돌린 법인 자금 25억, 미령의 친척 명의로 빼돌린 아파트 3채,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머니를 치매로 몰아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사문서 위조 정황들까지. 지수 씨, 구본창 사장은 지금 본인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믿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공격을 시작하면 그는 숨 쉴 틈도 없이 무너질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감옥에 보내는 걸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돈과 명예, 그리고 그가 믿었던 여자, 그 모든 것들에게 배신당하며 밑바닥까지 추락하게 해주세요. 그게 어머니가 원하시는 복수일 겁니다. 복수는 소리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구본창이 운영하는 회사의 최대 채권자를 찾아갔습니다. 이미 파산 직전이었던 그의 회사는 어머니가 제 명의로 사들인 채권단에 의해 목줄이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채권들을 행사하여 구본창의 회사를 법정 관리로 넘기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동시에 미령에게는 익명의 투자자라는 이름으로 접근했습니다. 욕심이 많은 그녀는 구본창의 돈을 빼돌려 주식에 올인하고 있었죠. 저는 강 변호사를 통해 미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흘렸고 그녀는 구본창의 법인 인감까지 몰래 훔쳐 도학 같은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구본창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나간 빈자리에 미령을 앉히고 매일 밤 와인을 마시며 파티를 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요양원으로 보내버린 상태였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보내버린 요양원이 사실은 제가 매입한 재단의 부속 병원이었고 어머니는 그곳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제 신호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요. 디데이는 일주일 뒤로 정했습니다. 구본창이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아 제2의 창업식을 열겠다고 공표한 날입니다. 그는 여전히 화려한 조명 아래서 박수받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특별한 드레스를 준비했습니다. 30년 전 결혼식 때 입었던 그 연분홍색을 닮은 그러나 훨씬 더 강렬하고 우아한 실크 드레스였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30년 동안 잘 참았다. 이제 내가 던진 부메랑이 저들의 목을 치는 소리를 감상할 시간이야. 구본창의 제2의 창업식 현장은 눈부셨습니다. 그는 제가 쫓겨나던 날보다 더 비싼 양복을 입고 옆에는 진주 목걸이를 휘감은 미령을 세운 채 투자자들 사이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그가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더군요. 내외빈 여러분, 저 구본창은 오늘 새로운 도약을 선언합니다. 이 모든 영광은 저를 믿어준 파트너들과 여기 계신 귀빈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핀 조명이 쏟아지는 가운데 제가 걸어 들어갔습니다. 30년 된 헌 옷이 아닌 수천만 원대의 실크 드레스와 어머니가 금고에 넣어두셨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채 말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꽂혔습니다. 구본창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저게 누구야? 한지수? 저는 우아하게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가 구본창의 손에서 마이크를 뺏어 들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청객이 왔네요. 하지만 구본창 사장님, 오늘 이 자리는 당신의 창업식이 아니라 당신의 퇴임식, 그리고 파산 발표회가 될 것 같은데 어쩌죠? 미령이 달려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미친 여편네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경비들 뭐해. 이 여자 당장 끌어내. 저는 차갑게 웃으며 그녀의 얼굴 앞에 서류 뭉치를 뿌렸습니다. 미령 씨, 경비 부르기 전에 본인 계좌나 확인해 봐요. 당신이 구 사장 인감 도용해서 투자했던 그 주식들, 오늘 아침에 전부 상장 폐지됐어. 그리고 구 사장님, 당신 회사의 최대 채권자가 방금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그 채권자 대리인이 바로 저 한지수입니다. 구본창은 사들린 듯 떨며 제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검찰 수사관들이 연회장을 덮쳤습니다. 구본창 씨, 법인 자금 25억 횡령 및 조세 포탈, 그리고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증거 있어? 증거 가져오라고.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대형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방에 설치된 홈캠 영상이었습니다. 남편과 미령이
어머니 앞에서 노인네 언제 죽나 낄낄거리며 비리를 모의하던 장면, 그리고 어머니가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저를 위해 장부를 정리하시던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듯 펼쳐졌습니다. 아니야. 저 할망구 치매잖아. 미친 노인네라고. 구본창이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연회장 입구에 휠체어를 탄 시어머니 오 여사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어머니는 비서의 도움을 받아 단상 앞까지 오시더니 휠체어에서 직접 일어나 구본창의 뺨을 세차게 후려치셨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내 눈은 속여도 내 죄는 못 속인다. 지수야, 고생했다. 이제 저놈들 죗값 치르는 거 똑똑히 지켜보자꾸나. 구본창과 미령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습니다. 투자자들은 사기꾼이라며 그들에게 침을 뱉었고 화려했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서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평창의 작은 숲속 저택에 있습니다. 구본창은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미령은 공범으로 몰려 모든 재산을 몰수당한 채 밑바닥 생활을 전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앞에는 이제 시어머니가 직접 내려주신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연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숲길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제가 운영하는 도서관 카페에서 책을 읽습니다. 어머니, 오늘 참 행복하네요. 그래, 지수야. 30년 만에 찾은 내 이름이 참 예쁘구나.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61의 인생의 장례식을 치렀고 동시에 61의 진짜 삶을 선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던져주셨던 그 오물 묻은 보따리는 사실 제 인생의 낡은 껍질을 벗겨내라는 가장 거칠고도 뜨거운 축복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짓밟히고 계신가요? 헌신이 배신으로 돌아와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흘린 그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진심은 반드시 길을 찾습니다. 제 카페 지수의 시간 창밖으로 오늘따라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네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저를 위해 웃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앞날에도 이 햇살 같은 보따리가 도착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